무의식의 기적. 새 환자를 만나면 나는 커다란 원을 그려 보인다. 그러고 나서 그 원 안에다 작은 원 하나를 더 그린다. 그 작은 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당신의 의식세계입니다. 원의 나머지 부분, 거의 95%나 되는 이 바깥 부분은 바로 무의식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당신 마음속에 숨겨진 이 드넓은 세계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세계가 어떠한 곳이며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이 숨겨진 마음의 존재와 그 풍요로움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물론 꿈을 통해서다. 어떤 저명인사 한 사람이 여러 해 동안 시달린 우울증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일에서 조금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부모는 가난한 편이었고 유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윗대 조상 가운데는 유명인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조상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의 우울증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우리는 겨우 그의 야망이라는 문제에 비중을 두고 생각하게 되었다. 야망이라는 주제가 처음 대두된 것은 그가 어느 날 밤에 꾼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 꿈의 일부는 이랬다. 거대하고 위압적인 가구들로 가득 찬 아파트에 있었어요. 나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요. 아버지는 날더러 만을 가로질러 가서 당신이 건너편 섬에 놓아두고 온 배를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나는 너무 기뻤고 아버지에게 그 배가 어디쯤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졸랐답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 거대하고 위압적인 가구가 있는 한쪽 모서리로 나를 데려가서는 적어도 서랍이 20개 또는 30개가 달리고 키가 천장까지 닿는 12자짜리 장롱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장롱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면 그 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늘 그렇듯이 처음에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다. 나는 그 거대한 장롱을 연상해 보도록 했다. 그러자 곧바로 그가 말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들이 위협적으로 보였나 보죠. 돌로 된 관이 생각나는군요. 서랍은요? 하고 내가 물었다. 갑자기 그가 씩 웃었다. 아마 나는 조상을 몽땅 없애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 서랍들은 가족 무덤이나 창고를 연상시켰어요. 그 서랍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만큼 컸거든요. 꿈의 의미는 분명해졌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미 목표를 정했다. 그것은 조상들을 뒤집어 입신양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억압을 느꼈으며 이러한 중압감에서 벗어나고자 조상을 죽이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생겨난 것이다. 꿈을 많이 분석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 꿈이 전형적인 것임을 알 것이다. 이 꿈의 전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그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보자. 그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으며 그 즉시 무의식은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드라마를 한 편 만들었다. 그 원인은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었다. 무의식은 잘 짜인 한 편의 희곡처럼 여러가지 상징을 이용하여 훌륭하게 이 일을 해냈다. 그를 치료하는데 이 꿈보다 더 명쾌한 도움을 준 것은 없었다. 그의 무의식이 치료를 도왔고 실제로도 이 꿈 때문에 치료가 가능했다. 심리치료사들이 꿈의 분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꿈도 있다. 무의식이 보다 분명한 언어로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성급한 기대이다. 그러나 앞의 경우처럼 성공적으로 꿈의 의미를 분석했을 때
그 메시지는 늘 우리의 영적 성장을 북돋우려고 고안해낸 것처럼 보인다. 내 경험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꿈들은 꿈을 꾼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도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예컨대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한 경고,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이 사실은 틀렸음을 알려주는 적절한 표시, 또는 반대로 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일이 사실은 옳다는 격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 제공, 방황하고 있을 때의 길잡이, 허둥대고 있을 때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 등의 형태로 등장한다. 무의식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는 물론이고 방식은 물론 약간 다르겠지만 깨어 있을 때에도 대단히 유효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엉뚱한 생각이나 심지어는 생각의 파편 같은 형태를 띈다. 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개의 경우 이러한 엉뚱한 생각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의미 없는 것을 대하듯이 무심코 지나쳐버린다. 언뜻 보기엔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여도 정신분석을 받는 환자들에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말하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습네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이 자주 떠오르다니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헌데 이런 것까지 말하란 말입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나는 뜻밖의 횡재를 했다고 생각한다. 환자가 무의식으로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귀중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엉뚱한 생각은 우리 자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 세계에 대한 극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무의식에서 제공받은 엉뚱한 생각에 의한 메시지의 한 예로, 그리고 후자에 해당되는 예로 내 경험을 이야기할까 한다.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지러워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는 젊은 여성을 치료할 때의 일이다. 그녀는 거의 10대 초반부터 그런 어지럼증에 시달렸다. 그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 뻗정다리를 하고 어기적대며 걸었다. 그녀는 대단히 영리하고 깔끔한 성품이었다. 처음에 나는 어지럼증의 원인을 조금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녀는 몇 년째 심리치료를 받아왔지만 그때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자 했으며 최근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세 번째 상담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자리에 편안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내 마음속에 피노키오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나는 그녀의 말에 정신을 집중시키려고 애쓰면서 그 단어를 내 의식 밖으로 밀어냈다. 그러나 잠시 후 나도 모르게 이 글자가 마음속에 다시 나타났다. 마치 망막 위에 피노키오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서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는 그녀의 말에 집중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 글자들은 마치 어떤 의지를 지닌 것처럼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의식 속으로 되돌아와 어떻게든 내 주위를 붙들려고 했다. 잠깐만 하고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 단어가 계속 떠오를 만큼 흥미진진한 것이라면 여기에 주목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리고 또 내 무의식이 무언가 알려주려 한다면 그것을 경청해야 한다는 걸 잘 알잖아. 나는 주목했다. 피노키오. 도대체 피노키오란 무슨 뜻이지? 혹시 내 환자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녀가 피노키오라고 가정한다면. 잠깐만, 그녀는 무척 귀여워. 꼭 작은 인형처럼 빨강과 흰색과 파랑이 섞인 옷을 입었어. 이곳에 올 때마다 그런 옷을 입지. 나무다리 병정처럼 우스꽝스럽게 걷고. 옳지, 바로 그것이로군. 꼭두각시 인형이야. 맙소사, 피노키오네. 그녀는 꼭두각시 인형이야. 내 환자가 지닌 문제의 핵심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었다. 산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넘어지기라도 하면
막대기와 끈으로 얼기설기 엮여있는 자기 몸이 부서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겁내는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를 입증해줄 만한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잔인하고 제멋대로이던 어머니는 인형의 끈을 제 마음대로 조종하는 조종사였다.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한밤중에도 대소변 가리기를 훈련시키는 자신에게 긍지를 느꼈다. 따라서 이 환자의 의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한 쪽으로 굳어 있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깔끔하고 단정하고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필사적으로 억압했다. 그리하여 자발적인 동기부여라든가 자율적 결정을 내릴 능력이 전무했다. 내 환자에 대한 심오한 직관은 흡사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의식 속에 불쑥 나타났다. 나는 초청한 적도 없고 원했던 적도 없다. 그 출연은 뜻밖이었고 내 일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간섭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그것에 저항해 몇 번이나 의식의 저문 밖으로 차내려고 했다. 이처럼 너무나 낯설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이고 그 무의식이 의식 세계에 나타나는 방식이다. 프로이트를 위시한 초기 추종자들이 무의식을 원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악마적인 것의 저장소로 취급한 이유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특성과 이와 연관된 의식의 저항 때문이다. 무의식이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의식이 그것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무의식에 거주하는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악마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릇된 관점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바로 칼 융이다. 융은 여러 방법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것을 무의식의 지혜라는 말로 표현했다. 내 경험을 보아도 정신질환은 무의식의 소산이 아니라는 융의 견해는 분명 옳다. 정신질환은 오히려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나 의식과 무의식의 부조화에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억압이라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프로이트는 많은 환자들에게서 그들이 아직 분명히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을 병들게 하는 성적 욕구와 적개심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욕구와 감정들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은 무의식 때문이라는 관념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왜 무의식 속에 처음 생겨났을까? 이것들은 왜 억압되었을까? 대답은 의식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때문이다. 즉 문제는 인간이 성적 욕구나 적개심 따위를 지녔다는 그것이 아니라 의식이 그것을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또 그에 따르는 고통의 감수를 외면함으로써 그것들을 저 너머의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으려는 바로 그것이다. 무의식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무의식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실언과 행동에서의 실수 또는 프로이트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에서 처음으로 무의식의 소산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프로이트식 실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프로이트가 사용한 정신병리라는 말에는 무의식에 대한 그의 부정적 성향이 다시금 드러난다. 그는 무의식을 우리를 솔직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착한 요정으로 보기보다는 덫에 걸리게 하거나 나쁜 짓을 하도록 만드는 악령쯤으로 여겼다. 환자가 정신요법을 받는 동안 실현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된다. 환자의 의식은 심리치료 과정 중 치료에 저항하여 자기의 진정한 본성을 치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료한 의식에게까지 숨기려고 한다. 심리치료사에게 협조하여 개방과 정직과 진실과 사실을 확보하려고 애쓰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 말하기 위해 투정을 벌이는 것은 무의식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꼼꼼한 성격의 여자 환자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낼 수도 없었다. 그런 그녀에게 치료 시간에 조금씩 늦는 습관이 생겼다. 나는 그것이 그녀가 나에게나 치료에 대해 또는 둘 다의 적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말에 완강히 부인했다. 자기는 단지 일이 자꾸 생겨서 늦을 뿐이고 우리는 이 일이 무척 재미있으며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한 달치 치료비를 지불했다. 그런데 그녀가 내민 수표에는 사인이 없었다. 그 다음 상담 때 나는 그 얘기를 꺼내며 화가 나서 그런 수표를 준 게 아닌지 하고 떠보았다. 그녀는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돼요. 사인하지 않은 수표를 사용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요. 제가 이런 일에 얼마나 꼼꼼한지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께 그런 수표를 드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문제의 수표를 보여주었다. 그러자 지금까지의 면담에서 극도로 절제된 모습을 보이던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게 웬일이지? 하고 그녀는 울부짖었다. 내가 꼭 두 사람으로 나뉜 것 같다고요. 내가 보기에도 그녀는 두 쪽으로 쪼개어진 집처럼 보였다. 그녀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적어도 자신의 어느 한 부분은 분노를 품고 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진보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분노 때문에 문제를 느끼는 또 다른 환자의 예를 들어보자. 이 남자는 가족들에게 분노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더욱 나쁘다고 생각했다. 나와 상담하는 날 마침 여동생이 자기 집에 온다면서 여동생을 완벽하게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잠시 뒤 그날 저녁 자기 집에서 열릴 조그만 파티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그 파티에는 이웃집 부부와 그의 처제도 참석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가 방금 자기 친동생을 처제라고 말했음을 지적했다. 이게 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프로이트식 실언이라는 거군요. 라고 그는 명랑하게 말했다. 물론이죠. 라고 나는 대답했다.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는 것은 여동생이 동생이 아니고 처제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녀와 아무 관계도 없었으면 하고 바랄 만큼 몹시 싫고 밉다는 의미랍니다. 그 애를 미워하진 않아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밤에도 쉴 새 없이 혼자 짓거려대겠죠? 그 애 때문에 몹시 창피할 거예요. 이 역시 조그만 시작이었다. 실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개심이나 억압된 부정적 감정만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실언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든 억압된 감정을 드러낸다. 실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내가 겪은 것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예로 젊은 여성이 처음 찾아와 한 말을 소개한다. 내가 보기에 그녀의 부모는 둔감하고 차가운 사람들이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함을 주었으나 진정한 애정과 보살핌으로 딸을 돌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남달리 성숙하며 자신만만하고 자유롭고 독립심이 강한 여성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설명에 의하면 나를 찾아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저는 여가 시간에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의 심리치료를 받으면 제 지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나는 지금 그녀가 왜 갈피를 잡지 못하는지 물어봤다. 그녀는 임신 5개월째였고 얼마 전에 대학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그녀는 결혼을 원치 않았다. 막연한 생각이지만 아이를 낳은 다음 입양을 시키고 자기는 유럽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지난 넉 달 동안 아기 아빠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임신한 사실을 그에게 알렸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간단한 편지를 썼지요. 아기로 인해 우리 관계가 태어났다고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 관계로 인해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버린 것이다. 세상살이의 훤한 것 같은 표정 뒤에 애정이 굶주린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모성애가 절박한 나머지 스스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임신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실언을 일깨워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의존 욕구가 있음을 혹은 그러한 욕구를 가져도 좋다고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언은 결과적으로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 덕분에 나는 그녀가 겉보기와는 달리 속으로는 겁먹은 어린아이인 것을 알았고 한동안 심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예로 든 3명의 환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이나 나를 기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첫 번째 환자는 자신은 털끝만치도 분노의 감정 따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환자는 가족에게 적개심을 갖는 것은 자기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다. 마지막 환자는 자기 자신을 세상살이에 통달한 여성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사람들이 의식하는 자기 모습은 다소 실제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믿음보다 좀 낫거나 못하다. 그러나 무의식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 영적인 발달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된 과제는 자기가 의식하는 자기 모습을 실제의 그것과 일치시켜 가는 것이다. 이 평생의 과업이 심리치료를 통해 효과적으로 비교적 빨리 성취되어 갈 때 사람들은 종종 새로 태어난 느낌을 받는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사람이다. 환자들은 자기의식의 이 극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런 사람들은 앞에 소개한 성가의 구절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나는 버려진 자식, 그러나 지금은 집을 찾았네.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이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나 일반적인 자아의식과 똑같이 여긴다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우리의 일부인 무의식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 나는 우선 자기인식과 자기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무의식은 지혜롭다라고 말했다. 내 무의식이 환자가 피노키오임을 깨닫게 해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무의식이 자신뿐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의식보다 훨씬 훌륭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무의식은 모든 면에서 의식보다 지혜롭다. 휴가차 아내와 싱가포르에 처음 갔을 때였다. 날이 어두워진 뒤에야 호텔에 도착했지만 여장을 풀자마자 우리는 산책을 하러 나왔다. 조금 걸으니 곧 광장에 도착했는데 건너편 두세 블록 떨어진 모퉁이에 커다란 건물이 어렴풋이 보였다. 저게 뭐죠? 라고 아내가 물었다. 나는 무심결에 그러나 확신을 갖고 싱가포르 크리켓 클럽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내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왔다. 나는 금방 후회했다. 그렇게 말할 어떤 근거도 없었다. 싱가포르에 온 것도 처음이거니와 크리켓 클럽이라는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빌딩 앞에 도착해보니 현관 앞에 싱가포르 크리켓 클럽이라고 쓴 노쇠 명판이 붙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한 설명 중 하나가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이다. 집단 무의식이란 우리가 개별적으로 경험하지 않고도 선조가 경험한 지혜를 물려받음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과학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기괴하게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일상 언어 중에는 집단 무의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들이 많다.
인정한다는 말 자체를 생각해보자. 책을 읽다가 호소력있는 생각이나 이론을 발견할 때, 말하자면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그런데 그 생각이나 이론은 전에는 의식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던 것이다. 바로 이 인정한다라는 말은 다시 안다는 뜻이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새삼스럽게 알게 된다는 의미다. 때로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 이미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개념은 교육이라는 단어에도 반영돼 있다.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은 라틴어 educare에서 파생된 단어다. 글자 그대로라면 밖으로 드러내다 또는 앞으로 이끌다 라는 뜻이다. 즉, 누군가를 교육한다고 할 때 말 그대로라면 그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는 것이다.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의식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의식은 모든 지식의 창고다. 그러나 겉보기보다 훨씬 현명한 우리 내부의 무의식은 어디에 그 근거를 두는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융의 집단 무의식 이론은 우리의 지혜가 유전된 것임을 시사한다. 기억 현상에 관련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과학 실험에서 밝혀진 바로는 유전자는 지식을 유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 지식이 핵상 코드 형태로 세포 속에 저장된다는 것이다. 지식을 과학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개념은 인간에게 유용한 여러 지식이 어떻게 해서 조그만 두뇌 속에 저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런 종류의 과학적인 설명은 유전된 지식이나 좁은 범위의 경험적 지식 등을 저장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하지만 정작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에는 답을 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그러한 전문적인 가설을, 그 가설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등등을 좀 더 파고들면 아마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정신이라는 현상 앞에 경외심으로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파고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우주의 질서를 사색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하느님이 군단과 세라핀과 세루빔의 대천사들과 천사들을 거느리고서 다스리는 이 우주의 질서 말이다.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